우리 보수는 눈 감고 정권 교체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상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 겁니다. 그러면 위기를 넘겼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뿌리가 잘려나간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이 현실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개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개헌은 어땠습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정치 세력에 혹은 이것을 추진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나에게 더 쉽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손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데에서 출발한 개헌 논의, 개헌 추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헌은 그 주축이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 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죠. 그러면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바로 이런 것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리마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법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그대들, 정치인들이 문제다. 그 전부터 리마요는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바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를 혁파하겠다 하는 그런 걸 내세워서 헌법을 개정하겠다. 또 하나는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이랬던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에서 폐지하고 용산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혁파된 것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이 왕의 자리에 앉아버린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용산에 용궁이 생긴 겁니다. 왕족과 공신들이 생겼고 거대한 윤석열 카르텔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 주권을 저 용궁에 탈취당한 것입니다. 제20대 대선은 보수가 사기당한 대선입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만일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좌파가 뒤집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리마요는 우리가 너무 이상적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켜봤지만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과는 달랐습니다. 썩어 빠져서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무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부리기 위해서는 이제 하는 수 없이 헌법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저렇게 비록 썩어 빠진 정치인 카르텔일지라도 훌륭하게 규율하는 그런 통제력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면은 좌파 정치인들이 정치 개혁을 내세워서 개헌을 주장해 왔습니다. 국회에는 정치개혁위원회라는 게 시시때때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거기에 사람들을 채워놓고 비싼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헌 추진 세력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역시 정치인 카르텔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국민의 이익,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국가의 이익, 이런 것은 그들의 목표가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조국이 나빴고 문재인이 나빴다 이랬는데 오늘 한동훈이 나쁘고 윤석열이 나쁘다, 이들이 좀 더 나쁘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지나고 보니 또 겪어보니 정말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나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없는데 이게 문재인 시즌2냐 아니면 그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흔히 민주화 30여 년 그 세월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보수와 좌파가 싸워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보수가 승리하고 때로는 좌파가 승리하고 이랬다는 그런 식의 설명인 것이죠. 그게 어찌 됐든 2022년 이제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가 와해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도둑대가 창궐해도 도둑을 체포할 경찰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과 우리들 국민뿐인 것입니다. 선거로 뽑은 일꾼들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다 썩어빠진 자들인데, 이것을 두고 이게 선거제도가 이제 그 기능을 다했다. 아니, 국민이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하고 이런 엉뚱한 탓을 하고 엉뚱한 이유를 갖다 대는 거, 이거 전부 정치인 카르텔의 속임수입니다. 국민은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제도가, 선거제도가 기능을 다했다, 이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착취하고 그리고 국민 머리 위에 서서 세금으로 국가의 모든 것을 자기들 개인, 자기들 집단이 마음대로 유용하는 이런 맛에 길이든 정치인 카르텔이 점점 더 커지고 그들의 몸은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정치인 카르텔의 살을 빼야 하겠죠. 홀쭉하게 슬림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 카르텔을 잘라낸, 쫓아낸 그 자리를 우리들 전체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1948년 건국 헌법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 주권주의인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거, 심지어 국가까지 흔들리고 있고 그저 내놓고 부패를 저지르고 내놓고 권력자 노릇을 하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수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인에게 있다. 문제는 정치인 카르텔에게 있다. 그러니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카르텔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 바로 지금 이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통치기관을 리셋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인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그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이 태동하던 시기에 이 민주주의의 적은 왕이나 군주나 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일 첫머리에서 전제정치를 금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 현재를 봅시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적은 바로 정치인 카르텔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통치기관을 리셋해서 정치인 카르텔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한민국의 통치기관, 이것을 리셋하려면은 헌법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통치기관을 리셋, 다시 초기화, 새로 만드는 것, 이것은 개헌으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통치기관을 리셋하는 개헌, 정치인 카르텔을 해체하는 개헌, 이러한 개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개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이고 1948년 이래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 온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는 개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헌법을 고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선 겉모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로 건국헌법은 치워버리고 개정헌법이 1차 개정, 2차 개정 해서 9차 개정까지 차곡차곡 개정되어 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지금은 가장 최근에 한 개정인 제9차 개정 헌법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건국헌법은 대다수 국민은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헌법 제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헌법이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행헌법을 보면 헌법 전문이 있을 수 없죠. 개정한 거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개정 서문을 올려놓고 그 제목을 전문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9차 개정헌법을 붙여서 이게 현행헌법이다.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뿌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개헌, 제10차 개정헌법은 바로 이런 구조를 지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앞에 건국헌법을 전문과 본문 전체를 올려놓고 그 뒤에 제10차 개정헌법을 붙이는 겁니다. 물론 제10차 개정헌법부터는 개정서문, 지금까지 국민들이 전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개정서문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 포장지 앞에 접착하는 부분이 있죠. 그걸 띄지 않고 쓰는 거하고 똑같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제9차 개정헌법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죠. 개정서문은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10차 개정헌법의 구조적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건국헌법의 전문과 본문, 이걸 통째로 놓고 거기에 개정헌법을 덧붙이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개정헌법은 이 개정서문이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죠. 만일 상황이 바뀌어서 필요해서 제11차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역시 개정서문 없이 제11차 개정 헌법만 건국헌법 전체 뒤에 붙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헌법 한 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헌법의 구조이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정치인 카르텔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 개헌에서
우리가 넣어야 할 정치개혁, 이거는 어떻게 갈 것인가?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선출직은 단임제로 한다, 이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이다. 평생 끝이다. 그러니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통령, 또 이게 만일 의원 내각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다른 식으로 가서 수상, 직접 뽑는 총리,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두 단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단임제로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정당에서 이 공천권이라고 하죠.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것 때문에 계파 문제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도 있었고,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고 권력기관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개혁에서는 정당의 공천권을 폐지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구조 빼고 대한민국의 정당은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해서 헌법에서는 이런 공천권을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해서 정당의 특권을 점점점 키워왔습니다. 지금 국회에 가면 아주 호사스러운 정당 대표들의 방이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정치인 카르텔 가운데서 정당 귀족들인 겁니다. 정당이 자기들 스스로에게 수여한 특권인 것이죠. 이러한 정당의 자기 수여 특권을 박탈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참여라는 것은 정당도 n분의 1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정당이 우선권을 가지고 선거 때 기호 앞번호를 받고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당 추천 후보자도 아니면은 무소속, 원래 무소속이라는 말도 그렇죠. 그냥 국민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도 이 선거 기호는 추첨으로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정당 우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큰 정당은 항상 1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헌법을 위반해서 자기들 밥그릇을 채운 겁니다. 정당법에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 헌법의 명령을 받아서 만든 정당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정당법 제2조에 가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밥그릇에 밥을 다시 한 그릇 더 쌓아 올렸습니다. 원래 국민 1인과 국민의 집단인 정당에서 나온 후보 1위는 그냥 1대1입니다. 등가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균형이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정당에는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헌법에 위반해서 정당은 이런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만든 것이죠. 아주 괘씸한 공무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당들은
헌법에서 민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면 해산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민주적 운영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한번 쭉 짚어보십시오. 정당마다 경선 부정 의혹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정당에 관한 규정, 그것과 공직선거법 제16조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바로 이 정당법 제2조, 근거도 없는 정당의 공천권 때문에 형해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정치인 카르텔의 귀족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정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런 정당 특검법을 만들고 있었다. 국민을 사기친 겁니다. 권한 남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국회에서 정당을 퇴출합니다. 이번 제10차 개헌에서는 이런 게 들어가야 한다. 국회는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국민이 선거 원칙에 의해서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합니다. 특정 정당 소속이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전체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자기들 정당, 소수 특정인들의 결사체인 자기들 정당에 충성하는 자들이 국회에 가서 국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법을 만들고, 물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하지만 일단 명령을 받은 이후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선택한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제 국회 안에서는 정당을 달고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따라서 물론 이런 설명을 리마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선서를 하면서 그 순간에 모두 탈당해야 한다. 이것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원내대표가 없어지겠죠. 지금 A당의 원내대표, B당의 원내대표 해서 서로 합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팀 짜서 싸우는 것이죠. 소싸움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없어진다. 교섭단체 없어진다. 그리고 정당 대표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회에서 퇴거해야 되겠죠. 퇴출된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이 정당이 이렇게 나서서 헌법에 위반해서 정당과 정치인 카르텔을 위해서 힘을 쓰다 보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별거 아닌 국민 너희들도 의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나눠주듯이 선심 쓰듯이 비례대표 공천을 해주는데 그거 아닌 겁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과 국회법 하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을 때 비례대표 의원 빼고 국회의원 200인 이상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국회에서 정당을 퇴출한다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고 바로 이게 정치인 카르텔 해체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폐지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는 정당 소속이 아닌, 소속 정당이 없는, 단지 각 지역구에서 국민이 뽑아준 그런 당선자 3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당이 없으니까 한 명 한 명으로서 국회를 구성하게 되겠죠. 팀이 없습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이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또 다른 권력기관화 될 것이냐? 거기에서 일단은 둘로는 나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이제 선출해야 하겠죠.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나중에 뽑히는 사람, 이게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뽑힐 텐데 이 국회의장을 지지한 측은 다수파가 될 겁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소수파가 되겠죠. 항상 이렇게 나뉘기 마련입니다. 만일 대통령을 간선제로 하려고 한다.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죠. 그러면 자기들이 민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측, 이쪽이 국회에서도 다수파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소수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각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각제라고 한다면은 역시 수상을 총리를 이렇게 선출을 할 텐데, 거기에서 전에는 어느 정당의 대표가 간다 이랬는데 정당이 국회에 못 들어가면 투표해야 되겠죠. 훨씬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출된 수상을 지지하는 측이 다수파가 됩니다. 나머지는 소수파가 됩니다. 적어도 둘로는 나뉘어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을 할 겁니다. 이 정치인 카르텔의 성향이 워낙 강해가지고 국회가 담합해서 일당 노릇을 하면 이 300명이 통째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을 막는 것이 헌법상 보호를 받는 정당 아닙니까? 국회에 안 들어가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은 공익을 지키죠. 공익을 목적으로 이 국회 구성원들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일당으로 뭉쳐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 국회가 되지 마라.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많이 있죠. 이익단체들. 이 이익단체들은 사익을 목적으로 국회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서로 한쪽은 압력을 가하고 한쪽은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하는 이 과정이 이게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확 썩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정당이 못 들어가는 국회 문제 없다. 그런데 그래도 뭐가 있다 해도 이게 다 시원찮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처음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선출직은 단임제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저렇게 못하면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그리고 그게 법의 선에 넘어가면 법적 처벌을 받고, 이러면서 다음 선거에 다시 못 들어옵니다. 다음 선거에서 적임자를 선출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특권, 무슨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러는데 그거 군주주권 시대, 강력한 왕이 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죠. 혹은 이 권력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어느 우리 같으면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이 3개 정부 중에 어느 한쪽이 나머지 둘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저 재주 좋고 저 유능한 사람을 한 번만 하고 말으라고 하면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교과서에 대통령을 단임제로 하게 되면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 잘못하면 다음에 재선이 안 돼 해서 책임 정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지난 세기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얘기다. 국회의원에게 다선을 허용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책임 정치, 그 다음에 전문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세월이 너무 지난 낡은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을 믿고 정치인들을 지켜보고 기다렸는데 책임 정치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앞의 이익을 결코 지나치지 않았고 우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보는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지난해 무슨 부동산 이야기할 때 어땠습니까? 다들 농지 갖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농지 매매해서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잘못했다, 형제가 자식이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썩었습니다. 국민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또 전문성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우스운 이야기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만큼 전문성 없는 자들이 없다. 이건 자다가 공인하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저 사람밖에 없다는 유일한 영웅의 시대가 아닙니다. 또 수백 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아주 현명한 왕, 그가 이끌어서 어리석은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단임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치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그런 정치 개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규정해왔던 국민이 주인이다.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그 조문 그대로 국민 누구나 후보 등록을 하고 어느 정당에 공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그리고 또 그런 선출직에 뽑힐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현재 선거 공영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선거에 나오게만 되면 500억씩 그냥 땡겨다 쓸 수 있는, 최대한 쓰면 그거 다 보전해준다. 덜 쓰면 바보다. 이런 망국적인 풍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인당 500억, 그게 국민의 세금이다. 이런 생각이 애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공영제라는 그 최초의 뜻은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인 카르텔, 이들에게는 이제 맞지 않다. 선거 공영제에서 이제 돈은 빼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선 공천권이 없고, 그 다음에 정당 공천권이 없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그 기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지금처럼 몇 천만 원 이런 기탁금을 받으면 돈 때문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을 받습니까? 많이 받아서 많이 쓰면 이 선거라는 것이 국민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기탁금제를 폐지한다. 그러면 선거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런 비용으로도 쓰이는 것이니까 그거는 애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부여된, 승인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라. 이제 문제가 없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쓸데없이 많이 나와서 모여서 쓸데없이 써버리는 것이지 없어도 된다. 그래, 정당의 추천이 없으니까 후보자는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비용 보전도 폐지하는 겁니다. 자, 돈 문제를 빼버린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여기에 연결돼 갖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후보가 난립하는, 너도 나도 나가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가 많이 나오면 선거 운영 비용이 올라갈 텐데 기탁금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고도로 기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산중을 무슨 장터에 가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시스템으로 감당이 가능합니다. 정보의 세계 아닙니까? 국민에게 정보는 집집마다 보내주는 게 오히려 쓰레기가 될 정도입니다. 정보는 충분히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사실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아날로그식으로 선거운동을 자꾸 합니다. 왜? 직접 돈 뿌리는 맛이 있어야 하니까. 돈 받는, 가서 뭐 하나 얻어먹고 어떤 행사에 들어가고 어떤 장소를 빌려서 하는, 거기에 참석하고 하는 전부 아날로그식의 그런 소비를 오히려 더 늘리는, 그게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제도가 만들어 놓은 악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국민은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 하는 뜻입니다. 선거 때문에. 또 이 정치 장사꾼들, 일단 후보만 되면, 공천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해서 많이 쓰고 나면 국가가 보전해준다고 하는 이런 병폐, 이런 잘못된 무책임하는 생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일은 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 공영제에서 돈은 뺀다. 그 다음으로 이제 5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개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대한민국 통치기관을 리셋하는 개헌을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수행을 하는 선출직을 단임제로 만드는, 이거는
2024년 총선에서 일거에 행한다. 리셋이니까 일부 바꾸고 하면은 개혁이 안 되죠. 제22대 총선이 2024년 4월 10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 그날 하고 대통령 선거, 만일 직선하는 수상이나 총리를 뽑는다면 그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그냥 동시선거로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됩니다. 시스템이 받쳐줍니다. 이거 된다고는 민주당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2024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통치기관이 리셋된다.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나라의 주권자에게는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 그 지난 100년이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21세기는 우리 인류에게 험난한 100년이 될 것이다 하고 계속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했고 각 정부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리도 그게 분명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심지어 숨쉴 맑은 공기가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어서 알듯이 이 바이러스 침공이라는 말이 아주 쉽게 빈번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감염병 팬데믹, 이게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다른 거 있죠? 또 세계적으로 긴장하고 이게 많이 보도되지 않는 이런 감염병들, 또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인류의 그 유지 존속을 위협하는 이런 것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21세기의 경기 침체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일시적인 하향 국면만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세계대전이 없는 이 평화로웠던 지난 세기, 그 100년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제 평화는 끝났다고 하는, 그걸 알리는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세 좋게 이 지구를 반으로 이렇게 양분하는 신냉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총체로서의 국민 5,100만을 누구도 빼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본 그 우리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그 국민으로서의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과 우리들은 살아남는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둘째, 대한민국과 우리들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간다.
지구 환경이 제 아무리 나빠도, 세계의 경기가 제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우리는 전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리셋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이란 국회, 정부, 이러한 대한민국 통치기관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개헌으로 대한민국 통치기관을 리셋하고 정치인 카르텔을 해체한다. 둘째, 개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개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 1948년 이래의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는 개헌이다. 셋째, 제10차 개정헌법의 구조는 앞에 건국헌법이 통째로, 그 전문과 본문이 통째로 들어가고 그 뒤에 제10차 개정헌법이 붙는 그런 구조다. 제10차 개정헌법은 지금까지 전문이라고 표기했던 개정서문은 삭제한다. 넷째,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선출직은 단임제로 한다. 다섯째,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 공천권은 폐지한다. 여섯째, 국회에서 정당을 퇴출한다. 원내대표, 교섭단체, 정당대표 등은 국회에서 퇴거한다. 일곱째, 비례대표 의원은 폐지한다. 국회는 지역구 당선자 300인으로 구성한다. 여덟째,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제를 폐지한다. 아홉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주던 선거 비용 보전을 폐지한다. 그리고 2024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기관이 리셋된다. 2024년 4월 10일에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선출직은, 이 단임제 선출직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2024년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정치인 카르텔은 해체되고 헌법과 헌정사를 이어가는 우리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게 된다. 이것입니다. 통치기관을 리셋하는 리마연의 개헌 선언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 있는 분들은 리마연 멤버십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통치기관을 리셋하는, 정치인 카르텔을 해체하는 이 개헌, 여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